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화려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3년간의 제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3년 전 저는 군복을 벗고 과거를 가슴 깊이 묻은 채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평범한 웨이터로 제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으려 선택했던 바로 그곳에서 과거가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으로 가득 찬 어느 무더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새하얀 실크 식탁보 위로 쏟아져 내렸고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상류층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붉은 와인이 담긴 쟁반을 조심스럽게 든 채 연회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회색 유니폼과 단정하게 맨 검은 나비 넥타이, 모든 것이 깔끔하고 구김 하나 없었죠. 하지만 김미숙 부장, 이 레스토랑의 관리자인 그녀의 눈에 저는 아마 저 비싼 카펫 위에 먼지 한 톨만도 못했을 겁니다. 박남준 씨, 이리 좀 와봐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화려한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와인잔을 쏟을 뻔했습니다. 서둘러 근처 빈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고는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그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짙게 그린 눈썹을 찌푸린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에서 3년간 일하며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힌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붉게 칠한 손톱으로 한 외국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아래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손님의 컵에서 흘렀는지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에 아주 작은 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안 보여요?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그 사람들 구두값 당신이 물어낼 수 있기나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물 자국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가 담당하는 구역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김 부장에게 반박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과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걸레를 가지러 몸을 돌리려는데 그녀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손님 몇몇이 돌아볼 정도였죠. 닦기는 뭘 닦아. 그 입으로 핥아서 닦을래. 무릎 꿇고 깨끗하게 만들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5성급 레스토랑의 서비스 정신이 어떤 건지 볼 수 있도록 말이야.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쏠린 이곳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관리자의 냉혹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데서 오는 잔인한 희열, 악의적인 쾌감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죽음과 마주했을 때도 저는 한 번도 두려움에 떤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말 한마디 때문에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삶을 선택했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것이 자존심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것을 보고 김 부장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못하겠어? 아니면 이 서빙하는 자리도 너한테는 너무 과분한가? 그럼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로 알아봐 줄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년간 총을 잡아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이제는 무력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항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일이 아무리 치욕스러워도 시골에서 아들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늙은 어머니께 돈을 붙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몸을 숙일 준비를 했습니다. 평온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제 자존심을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장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신입 직원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새하얀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을 보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동정심이 아닌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몇 초 만에 물 자국을 깨끗이 닦아낸 뒤 일어서서 손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 부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연극에 감히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수진 씨에게 소리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 외국인 손님이 수진 씨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김 부장을 향해 불만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체면을 구긴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 살결이 타들어갈 듯한 눈초리로 저를 한번 쏘아붙이고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남준 씨,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가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군가 저를 위해 나서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 씨는 저를 돌아보며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맑아서 제 마음속의 냉기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동료끼리 돕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분주한 사람들 속으로 빠르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견뎌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주위의 화려한 손님들, 값비싼 음식들, 최고급 와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을 지킬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한 것이겠지요. 저는 연회장 사이를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등장, 김 부장의 행동, 모든 것이 마치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과연 내가 이 껍데기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빛과 가치를 되찾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직원 전용 문을 나섰습니다. 라시엘의 화려하고 눈부신 분위기는 등 뒤로 사라지고 어둡고 축축한 작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에서 나온 희미한 노란 불빛이 고인 무릉덩이를 비추었고 근처 쓰레기통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혹독한 대비는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저는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수진 씨가 고개 숙이던 모습을 떠올리며 힘없이 걸었습니다. 굴욕의 쓴맛이 여전히 목구멍에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낯선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는 것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친절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미리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월급 받고 고향에 돈을 붙이고 불평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약한 마음이라도 먹는 순간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밀려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퍽퍽한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제 저녁 식사는 보통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문 닫은 가게 앞 계단에 앉아 조용히 김밥을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만성관절염으로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계셨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은행으로 달려가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돈을 어머니께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단지 약값이나 식비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하나뿐인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제 전화를 받으실 때의 그 한박 웃음만 떠올리면 제 안의 모든 울분과 서러움은 삼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며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일 겁니다. 남준 씨,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막 퇴근한 길이었습니다. 유니폼은 벗고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오히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 식사 못하신 것 같아서요. 수진 씨가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제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주방에 남은 음식을 좀 챙겼어요. 맛있는 것들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도시락을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은 보기 드문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라시엘의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호기심 어린 탐색의 눈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으로 괜찮아요. 이건 수진 씨가 가져가세요. 저는 어색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수진 씨는 단호하게 제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드세요. 저는 좋은 사람이 그렇게 대우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봬요.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그 작은 뒷모습은 밤거리의 드문 인파 속으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도시락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대우받으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내어드렸던 그 어떤 화려한 식사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탈의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동정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일이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김 부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채 되지 않아 한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남준 씨, 김 부장님이 사무실로 급히 오시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옷깃을 바로 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부장의 사무실은 2층 구석진 곳에 있었고 그녀 자신처럼 차갑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금도금된 만년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1분 가까이 저를 그렇게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박남준 씨, 여기서 일한 지 3년쯤 됐죠. 네, 부장님.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아직도 이곳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배우지 못한 것 같군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 말이에요. 그녀는 만년필을 책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동정을 사서 편들어 주길 바라는 부류의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선 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저는 등 뒤로 두 손을 꼭 쥔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관대한 척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이 일을 잘 해내면 어제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그 위협적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의 화려한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VIP룸 청룡,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청룡룸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호화로운 VIP룸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2년 동안 사용되지 않아 직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좋아. 당신의 임무는 그 방 전체를 청소하는 거야. 먼지 한 톨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은 새 것처럼 다시 광을 내야 해. 특히 저 흑단 테이블과 의자, 세트, 그리고 벽에 걸린 사군자 고미술품들. 그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들이니 작은 흠집이라도 내면 당신 평생을 팔아도 갚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한은 지금부터 내일 점심 전까지야. 그녀는 아기가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일을 끝내면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내가 험한 말 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사직서 쓰고 나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년 동안 방치되어 귀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들로 가득 찬 넓은 방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청소하라니. 이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실패와 굴욕 속에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덫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다시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아 정교하게 조각된 청룡룸의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내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의 모든 것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먼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방에 두껍게 쌓여 황량하고 암담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비고 넓은 방 한가운데 서서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를 청소시키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잿더미 속에 저를 묻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군복을 벗었을지언정 군인은 결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항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청룡룸에서 먼지가 머리에 가득 쌓이고 땀이 등을 흠뻑 적시도록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얀 덮개 천들을 끌어내려 수년간 쌓인 두꺼운 먼지층이 모두 날아가도록 힘껏 털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세심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자 하나하나, 테이블 모서리 하나하나, 나무 문의 조각 문양 하나하나를 젖은 천으로 여러 번 닦고 또 닦아 다시 광이 날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방은 정말이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흑단으로 만들어진 테이블과 의자 세트는 칠흑같이 빛났고 커다란 테이블은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벽에는 비단 위에 그려진 매, 난, 국, 죽, 사군자 그림 4폭이 정교한 작의 상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제 키만 한 고려청자 화병이 놓여 있었는데 손으로 그린 용과 봉황 문양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고귀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동시에 차갑고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곳이 2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을까?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제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손으로 짠 양모 카펫의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작은 솔과 전문 세척 용액을 사용해 조금씩 문지르고 또 문지르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딱딱한 돌바닥에 댄 무릎은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뒤쪽을 청소하기 위해 무거운 장식장을 옮기려다 부주의로 장식장 모서리에 왼쪽 팔을 세게 긁혔습니다.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소매를 흠뻑 적셨습니다. 상처는 길지 않았지만 꽤 깊었고 오래된 흉터. 길고 튀어나온 흉터 바로 위에 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생사를 넘나들던 전투의 기억이었습니다. 피는 점점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작업 도구 가방에서 의료용 붕대를 찾아 서툴게 상처를 감쌌습니다. 통증과 출혈 때문에 약간의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깊게 쉬려 애썼습니다. 넓은 방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를 보다가 그 아래에 오래된 흉터를 보았습니다. 기억이 느린 필름처럼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똑같이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셔츠를 찢어 제 팔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젊은 군인, 힘내게,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옆에는 크고 검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제게 사탕 하나를 건네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준 씨, 팔이 왜 그래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과 물병이 들려 있었고 제 피 흘리는 팔을 보자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처를 가리기 위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수진 씨는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소매를 걷어 상처를 살폈습니다. 베인 상처를 보자 그녀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이렇게 깊은데 가볍다니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구급상자 가져올게요. 수진 씨는 달려갔다가 금세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오래된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알코올로 소독했습니다. 톡 쏘는 알코올 냄새가 올라오자 저는 아픔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상처의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앉아 열심히 제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과 긴 속눈썹 위로 비치며 희미한 후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심받고 보살핌받는 이 느낌, 낯설었지만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다 됐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아주 심각하진 않네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물 닿지 않게 하시고요. 그녀는 제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점심 가져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김 부장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레스토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장님이 일부러 남준 씨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수진 씨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 남준 씨가 해낼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녀를 보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믿음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수진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유리창들을 닫고 찬장 안에 도자기 접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순식간에 방 한 구석이 깨끗하고 환해졌습니다. 김 부장님한테 들킬까봐 무섭지 않아요. 제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무섭죠.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는 게 더 무서워요. 게다가 저는 인과응보를 믿거든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과응보, 어쩌면 그녀의 등장, 그녀의 친절함도 제가 겪은 일들 끝에 받게 된 일종의 과보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 덕분에 그날 오후 청룡룸은 더 이상 차갑고 암울하지 않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청소 작업도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일하며 가끔씩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 역시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와서 일하고 있으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월급이 높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께 돈을 붙여드리고 싶어서 라시엘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 아마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 씨가 떠나려다 방 중앙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 안개에 잠긴 웅장한 산을 그린 유화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골똘했습니다. 이 그림, 그녀가 약간은 아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왠지 낯이 익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다가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지만 그 외에 특별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책이나 잡지 같은 데서 봤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느낌 정말 생생해요. 그녀는 손을 들어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검지 손가락으로 그림의 유리 표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봐요.
이제 일하러 돌아가야겠어요. 상처 조심하세요. 수진 씨는 서둘러 떠났고 방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산 그림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 희미한 호기심을 심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뭐가 그렇게 낯익을 수 있다는 걸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그 낯이 익다는 느낌이 바로 이 방 안에 15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엄청난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수진 씨가 떠난 후 청룡룸은 다시 섬뜩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겨둔 도시락은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팔의 상처도 정성껏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은 작은 촛불과 같아서 비록 어둠을 모두 몰아낼 수는 없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제 영혼의 한 구석을 데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일은 여전히 산더미 같았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닥은 제 모습이 비칠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크리스탈 잔들은 깨끗이 씻어 유리장에 가지런히 정렬되자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가장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서울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일 무렵 청룡룸은 거의 탈바꿈했습니다. 아침의 암담하고 황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최고급 VIP룸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작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4폭의 고미술품을 닦고 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사다리를 놓고 부드러운 비단 천으로 유리 표면의 얇은 먼지층을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국화, 대나무, 매화, 그림 3폭은 순조롭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림, 수진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웅장한 산 그림으로 옮겨갔을 때 저는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골똘한 눈빛과 왠지 낯이 이거요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은 기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산은 하얀 구름바다에 잠겨 있었고 몇 줄기 희미한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비치며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치 이곳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듯한 희미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자개로 장식된 나무 액자를 가볍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액자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작은 자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과 습기 때문에 접착력이 약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꼼꼼하게 훈련받았던 군인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저는 자개 조각을 원래 위치로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딱 들어맞는 대신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깍. 그림 뒤편에서 아주 작고 건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기계 장치에 딸깍 하는 소리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고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위치를 좀 더 힘껏 눌렀습니다. 기익, 그림 바로 아래, 방의 다른 부분과 똑같이 나무로 마감된 벽의 일부가 천천히 열리며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비밀 서랍이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화려함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김 부장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을 비밀이 말입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금은보화가 아니라 낡고 해진 갈색 가죽 수첩 한 권과 작은 비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안에 글씨는 힘차고 호방했지만 몇몇 부분은 마치 글쓴이가 엄청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 살짝 떨려 있었습니다. 첫 줄에 적힌 날짜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오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은 바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 끔찍한 산사태가 일어났던 날이자 바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살았다. 내 딸도 살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늘의 분노 속에서 우리는 한 젊은 군인에게 구조되었다. 그는 아주 젊었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그의 팔은 부러진 나뭇가지에 꿰뚫려 피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바로 그 팔로 굴러떨어지는 돌덩이들로부터 내 딸을 보호해 주었다. 그는 아이를 업고 나를 부축하여 거의 10km에 달하는 산길을 걸어 구조대에 도착했다. 내가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주려 했을 때도 그는 거절했다. 떠나기 전 그는 단지 자신의 낡은 부대 마크를 내 딸에게 주며 기념으로 간직하라고 말했다. 이 은혜, 나 최강석은 평생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찾아야만 한다.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돌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강석, 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계의 전설이자 맨손으로 거대한 제국을 일군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옛날 구했던 남자가 바로 그였고 크고 검은 눈망울을 가졌던 그 어린 여자아이는 혼란스러운 이미지와 감정들이 제 머릿속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왠지 낯이 익어요라는 그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아니, 이렇게까지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작은 비단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노란 비단 위에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랜 은색 부대 마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옛 부대의 마크였습니다. 제가 그날 그 아이에게 주었던 바로 그 부대 마크였습니다. 그렇다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바로 제가 구해냈던 그 어린 아이였고 그녀의 아버지인 최강석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 수첩이 여기에 있었을까? 왜 이 방은 봉쇄되었을까? 저는 수첩의 다음 장들을 넘겨보려 애썼습니다. 대부분은 업무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에서 저는 2년 전에 쓰인 새로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청룡룸에서 파트너를 접대하던 중 우연히 그 산 그림을 보았다. 그 옛날 사고가 났던 그 산과 똑같았다. 모든 끔찍했던 기억과 그 젊은 군인의 모습이 다시 밀려왔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은인이여, 대체 어디에 있는 겐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바로 이 방에서 슬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림을 보고 심장마비가 재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방이 봉쇄된 이유였습니다. 이 방의 비밀, 그림의 비밀, 저의 과거, 그리고 수진 씨의 운명까지 이 모든 것이 운명적인 어느 한 오후에 전부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엄청난 사실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앉아 여전히 부대 마크를 손에 꽉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컥, 청룡룸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문가에는
김 부장이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가늘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제 실패를 비웃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어질러진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열린 비밀 서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미천한 직원이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가장 큰 비밀을 손에 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청룡룸 전체가 문이 열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와 김 부장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놀라움이 순식간에 당황과 분노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열린 비밀 서랍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제 손에 들린 수첩과 부대 마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평소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감출 수 없는 혼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길 의도 없이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부대 마크를 조심스럽게 비단함에 다시 넣고 수첩을 닫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마치 제가 이 방의 주인인 것처럼 느리고 차분했습니다. 저의 평온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물건을 뒤지라고 허락했지? 이게 누구 건지는 알고 있는 거야?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 못지않게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부장님의 지시대로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스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와? 헛소리 하지 마. 그녀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여전히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김 부장님,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아랫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한 군인의 날카로움이었습니다. 지금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부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 180도 바뀐 태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자신이 항상 무시해왔던 존재가 감히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설명이라니,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다시 거만한 태도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강석 회장님의 이 일기장을 숨겨야만 했습니까? 왜 2년 동안이나 이 방을 봉쇄해야만 했죠?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사람들이 회장님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될까봐, 아니면 회장님 자신이 무언가를 기억해낼까봐 두려우셨나요? 저의 질문 하나하나가 그녀의 약점을 파고드는 단검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달싹였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 수첩을 숨긴 것은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너, 날 모함하지 마.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려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방을 봉쇄한 건 최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거야. 내가 나를 신문할 권리는 없어. 경영진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부장님 개인의 지시였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궁금하군요. 만약 최 회장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던 수첩이 그가 가장 신임하던 관리자의 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김 부장은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혼란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되었고 그녀는 바로 첫 번째 사냥감이었습니다. 만약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발소리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대치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최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메인 연회장은 바로 앞입니다. 오늘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신 회장님과 파트너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레스토랑 부지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이름 최강석. 그 이름에 저와 김 부장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은 것일까? 아니면 운명이 일부러 이렇게 짜놓은 것일까? 가장 긴장된 순간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거의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하고 나도 아무 말 안 한 걸로 합시다. 월급 인상이든 승진이든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테니 제발 그 수첩 나한테 주고 오늘 일은 전부 잊어버려요. 저는 그녀를 보다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운명의 순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와 타협하여 약간의 물질적 이득을 얻고 계속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맞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남준 씨, 빨리요. 김 부장이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첩과 비단함을 유니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요? 돌아와. 그녀가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가오고 있던 일행 바로 앞으로 선두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마가 넓었으며 눈빛은 밝고 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비범한 기품이 풍겼습니다. 비록 수첩 속의 희미한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저는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그 옛날 제가 등을 내어주었던 그 남자. 최 회장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고 팔에는 하얀 붕대를 감은 한 웨이터. 아주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옛날의 젊은 군인은 이제 세월과 풍파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수첩을 꺼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주하고 그 낯선 시선과 마주하자 제 안의 모든 용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미천한 직원에 불과하고 그는 재벌 총수였습니다. 제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아니면 돈을 뜯어내려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최 회장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붕대가 다 가리지 못해 드러난 제 왼쪽 팔에 길고 튀어나온 흉터의 말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경악, 그리고 이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눈에 차올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흉터, 젊은 군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 파트너들, 레스토랑 경영진, 그리고 청룡룸 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김 부장까지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 최강석 회장이 갑자기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인, 드디어 당신을 찾았소. 라시엘, 레스토랑 3층 복도 전체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최강석 회장의 터져 나오는 흐느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부지배인부터 외국인 파트너들, 멀리 서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갯짓 한 번에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미천한 웨이터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 폭로나 대면의 계획들,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상황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설명해야 하고 증거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우리를 다시 연결해준 유일한 것이 제가 결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인 이 흉터일 줄은 몰랐습니다. 은인, 당신이 맞았어. 이 흉터, 내가 잊을 수가 없소. 최 회장이 다가와 거의 애원하듯 떨리는 손을 들어 제 팔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윗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을 되찾은 사람의 존중과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체를 숨기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끌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게 얻은 평온한 삶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틀릴 리가 없어. 최 회장은 흐느낌 섞인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 15년간 나는 내 딸을 등에 업고 팔이 피투성이었던 그 젊은 군인의 모습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사람을 시켜 사방을 뒤지고 군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소. 평생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나 생각했었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곁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던 부지배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온 가족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요? 그의 질문은 레스토랑 경영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부지배인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남준 씨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3년간 일해온 직원입니다만 최 회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 안타까움과 자책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3년, 당신이 3년이나 여기에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니. 내가 이 레스토랑에 몇 번이나 왔었는데. 내 잘못이요. 전부 내 잘못이야. 그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명예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지금 죄인처럼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까지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옛날 그를 구한 것은 이런 은혜나 자책을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살짝 열려있던 청룡 룸문 안쪽에서 김 부장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부지배인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술을 달싹이며 자신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미천한 직원이 바로 이 레스토랑의 가장 큰 주인이자 가장 중요한 손님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눈에 역력했지만 이 혼란 속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저와 최 회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파트너들은 이야기의 전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연회,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 협상,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난 듯 했습니다. 자자, 회장님, 부지배인이 말리려 애썼습니다.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 나누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긴 좀 불편합니다. 최 회장은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제가 다시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다니 뭐가 불편하다는 거요? 그는 돌아서며 지도자의 강철 같은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나와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 내가 15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내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요. 그러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박남준, 맞소? 이름이 남준이구려. 나를 따라오시오. 당장,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수 없소. 그는 제 손을 끌었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는 아직 약간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입니다. 아마 정말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혹은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가 들춰지면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고통까지 함께 따라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의 거절에 최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잘못 봤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말하는 거요? 내가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소? 이 흉터, 이 눈빛. 틀릴 리가 없소. 그가 저를 설득하려 애쓰는 동안 제 유니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불룩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첩과 비단함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을 꺼낸다면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과 마주해야만 할 겁니다. 과거와 그의 감사와 그리고 제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와 말입니다. 최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그녀는 어느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최 회장 사이로 걸어와 섰습니다. 아마 정말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준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그분은 아닐 거예요. 저는 놀라서 수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녀가 저렇게 말하는 걸까? 왜 저를 숨겨주려는 걸까? 그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수진 씨가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시선은 저를 향하지도 최 회장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등 뒤 문가에 숨어서서 핏기 하나 없이 질려있는 김 부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 그녀는 저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더 큰 어떤 비밀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 씨의 말은 뜨겁게 달아오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흠칫 놀라 감히 자신의 말을 끄는 젊은 여직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소리요?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착하고 순박한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시고 그를 힘들게 하실까 봐 걱정됩니다. 그녀의 말은 언뜻 듣기에는 동료를 보호하려는 착한 사람의 말처럼 아주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김 부장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던지는 방식. 김 부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 모습. 모든 것이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고 저를 폭풍의 눈에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마도 수진 씨의 단호함이 그를 조금 망설이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확인을 구하려는 듯한 탐색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저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쪽은 평온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을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맨 사람의 희망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다시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수첩과 비단함이 들어있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의 행동에 최 회장과 수진 씨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포에 질린 사람은 바로 김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극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지배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일행은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바로 그 청룡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청소부였던 그 방이 이제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최 회장, 수진 씨, 그리고 부지배인만이 남았습니다. 김 부장도 핏기 없는 얼굴로 슬그머니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죽 수첩과 비단함을 번쩍이는 흑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 두 물건을 보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수첩이었습니다. 2년 전 심장마비 이후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은혜에 대해 썼던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단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은색 부대 마크가 역사의 말없는 증인처럼 노란 비단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터져 나오는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하나 끌어와 그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회장님, 이야기가 깁니다. 아마도 우리는 15년 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해 저는 가스물을 넘긴 젊은 군인이었고 강원도 최전방의 주둔한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국경선을 순찰하고 긴급 상황 시 주민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더 거세게 찾아왔습니다. 강물은 불어났고 산비탈의 흙은 물을 잔뜩 머금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울부짖는 빗소리, 으르렁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 소리, 사람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 그날 저희 부대는 산사태로 험준한 고갯길에 지질 탐사 차량 행렬이 고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즉시 구조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긴 도로 구간 전체가 수천 톤의 흙과 돌 아래 파묻혀 있었습니다. 몇몇 차량은 낭떠러지로 튕겨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흩어져서 생존자들을 수색했습니다. 저는 혹시 물에 휩쓸려간 사람이 있을까 하여 작은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회장님과 한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진 큰 나무 밑에 갇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다리는 큰 돌에 깔려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이는 겁에 질려 소리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잡고 큰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아득한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산사태가 덮쳐왔습니다. 위에서부터 흙과 돌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두 분을 몸으로 감싸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부러진 큰 나뭇가지 하나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팔을 들어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것이 제 팔을 꿰뚫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사태가 지나간 후 저는 온 힘을 다해 회장님 다리를 누르고 있던 돌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등에 업고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걸었고 미끄러운 비탈길과 거센 계곡물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구조대의 불빛을 보았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황급히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회장님과 아이가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떠났습니다. 저는 어떤 보답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고 한 군인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날의 무서운 기억을 아이가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대 마크를 작은 선물로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의 침묵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정의 침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총수의 숙인 고개, 15년간의 감사와 죄책감이 담긴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고맙소. 나와 내 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소.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후에 제대를 한 거요? 그런 공을 세웠으면 승진도 하고 표창도 받았어야 마땅한데 왜 제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을 감춰야만 했어? 그의 질문은 지난 수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다시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도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생된 한 전우와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약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질문은 그 옛날 그의 다리를 짓눌렀던 바위처럼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제대했는가? 왜 과거를 묻어버렸는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15년 전 검은 구름이 몰려오던 강원도 최전방의 잿빛 하늘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날의 폭우는 마치 한 번도 그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낮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군을 떠난 것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사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친했던 전우의 모습이 베인 상처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와 함께는 김민호 병장, 제 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고 형이자 스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숙한 신병이었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죠.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회장님과 수진 씨를 발견했을 때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김 병장님은 제게 두 분을 먼저 모시고 떠나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뒤에 남아 흙더미를 막고 다른 사람들을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준아, 민간인 먼저 대피시켜. 이건 명령이다. 민간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진 씨가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저는 무전기로 여러 번 그를 호출하려 했지만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과 수진 씨를 구조대에 무사히 인계하고 나서야 저는 김 병장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하려던 2명의 민간인과 함께 세 번째 산사태에 휩쓸려 매몰되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고통과 회한이 거세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희생되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속에는 저도, 회장님도, 그리고 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끝난 후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군복 주머니에서는 비에 젖어 찢어진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동료가 있다면 자신의 가족을 대신 돌봐달라고, 아내와 아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그 동료가 바로 저였습니다. 김 병장님은 저를 한 번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흙더미에 휩쓸리기 직전 그는 굴러떨어지는 큰 바위로부터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그의 은혜뿐만 아니라 약속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창을 받고 승진 제의를 받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김 병장님을 보았고 그의 눈빛을 보았고 그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동료를 버리고 온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죄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더 이상 총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대를 신청했고 모든 훈장과 공로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 이 두 손으로 일해서 먼저 간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최 회장의 등 뒤에 서 있던 부지배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 병장님의 희생에 울었고 저의 고통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운명에 울고 있었을 겁니다. 최 회장이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제 어깨를 2번 힘껏 두드렸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늙은 군인으로서의 격려였습니다. 자네는 도망친 게 아니야. 그는 감정에 북받쳐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영웅이야. 진정한 군인이라고. 자네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용감했어. 너무나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게야. 그는 방구석에서 조각상처럼 굳어있던 김 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김 부장. 그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신 다 들었겠지. 당신이 모욕하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내 은인이오. 이런 일을 겪은 군인이었다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김 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이유로 이 수첩을 숨겼는지 알 필요도 없어. 최 회장은 한치의 용서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어. 이 레스토랑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리가 없소.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은 해고야. 그의 선언은 망치처럼 내리쳐졌습니다. 김 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얻었던 권력과 지위의 꿈이 단 한마디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네, 남준 씨. 최 회장은 다시 저를 돌아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네. 나를 따라와야 해. 자네의 희생에 걸맞은 다른 자리, 다른 삶을 마련해 주겠네.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해고 직전의 직원에서 순식간에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초대를 받는 귀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수진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남준 씨와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최 회장은 젊은 여직원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저 동료로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2 사람에게 5분을 주겠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지. 방문이 다시 한번 닫히고 저와 수진 씨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방금 하신 이야기 정말 감동받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와 이 방이 왜 봉쇄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요. 사실은 남준 씨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님 일도요. 그녀는
목소리를 거의 속삭이듯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해고된 건 단지 남준 씨에게 못되게 굴었거나 수첩을 숨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레스토랑의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이유예요. 청룡룸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지나 감정의 정적이 아니라 곧 밝혀질 비밀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말에 담긴 함의를 파악하려 애쓰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 설마 2년 전 최 회장의 심장마비가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수진 씨는 용기를 내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산 그림 앞으로 다가가 아득한 눈빛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림이 낯익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준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게 기억났어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겨우 7살짜리 아이였어요. 그 끔찍했던 산사태는 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많은 게 기억나진 않아요. 울부짖는 빗소리,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 소리, 그리고 극심한 공포감만 기억날 뿐이에요.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피투성이 팔로 저를 등에 업고 거센 물살을 건너던 한 군인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그분은 저를 감싸주셨고 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제게 부대 마크 하나를 선물로 주셨죠. 그녀는 마치 그 옛날의 기념품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부대 마크는 저는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와 아버지는 항상 그 아저씨, 저희의 영웅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2년 전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기념일에 아버지는 이 방에서 파트너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 막 이곳에 서빙 직원으로 들어왔었죠.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저와 아버지는 동시에 이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 그림은 우연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어요. 한 손님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고 그림 속의 산은 바로 그날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 산이었죠. 저는 왜 그 그림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을 보자 모든 끔찍한 기억이 다시 밀려왔어요. 아버지, 그분은 그 자리에 굳어서서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바로 그때 김 부장이 나타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며 아버지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이상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최 회장님, 저것 좀 보세요. 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가고 없네요. 회장님의 은인도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어요.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서서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그녀는 놀란 척하며 사람들을 불렀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약 응급처치가 몇 분만 더 늦었다면 아버지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방과 그림은 아버지에게 슬픈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김 부장의 요청에 따라 봉쇄되었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모였고 칼 없는 살인 행위였습니다. 김 부장은 의도적으로 그림과 악의적인 말을 이용해 최 회장을 자극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그런 짓을,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수진 씨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최근에야 오래된 직원 몇 분께 들어서 알게 됐어요. 예전에 관리자가 되기 전 김 부장은 평범한 직원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한때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과 감정에 있어 매우 엄격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 거절은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아버지를 보는 것과 맞물려 증오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녀는 항상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그림 앞에서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수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게 비밀 서랍에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에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서랍의 존재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그 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우연히 봤거든요. 아마도 아버지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수첩을 발견하셨지만 미처 확인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 부장은 방을 봉쇄한 후에 그 서랍의 존재를 몰랐거나 혹은 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진실은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은 단지 혹독한 관리자가 아니라 교활한 음모를 꾸민 범죄자였습니다. 수년간 몸을 숨기고 독을 뿜을 기회만을 기다려온 독사였던 겁니다. 그녀가 수첩을 숨긴 이유는 아마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최 회장의 좋은 과거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솟구쳤습니다. 이 아가씨,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회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호한 것은 단지 친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별 말씀을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은 남준 씨 손에 달렸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가서 만나보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단지 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음모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수첩과 비단함을 여전히 손에 쥔 채 방을 나섰습니다. 최 회장과 다른 사람들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남준 씨, 생각해 봤소? 나와 함께 갑시다. 저는 그를 보고 구석의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움츠려 서 있는 김 부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시작해야 할 더 중요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과 비단함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들은 회장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수진 씨와 최 회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할 결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로서가 아니라요. 제 말은 조용한 복도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최 회장은 짙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어색하게 거절하거나 주저하며 동의하는 모든 가능성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대했던 이곳에 남기 위해 그의 천금 같은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분명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요? 최 회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남고 싶어 하는 거요? 이곳은 자네에게 어울리지 않아. 회장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저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곳은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피하고 제 자신을 피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저는 기억을 되찾았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는 김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제 말에 담긴 함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따라 김 부장의 창백한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등장, 숨겨진 수첩, 봉쇄된 방, 그리고 그가 한때 신뢰했던 관리자의 공포에 질린 태도까지. 알겠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남고 싶다는 거로군. 좋소.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하지만